그분이 행사 때 마이크를 점검하다가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다가가 마이크를 집어 올렸어요. 그 순간 제 손끝이 그분 손등에 살짝 닿았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얼어붙었어요. 그분도 잠깐 멈칫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오, 박경희 동무. 박동무는 음악을 좋아하오? 저는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민요를 좋아합니다. 북한의 최고 존엄. 그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배려하는 태도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리설주 최근접 경호원이었던 저는 왜 탈북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서 있는 그곳이 얼마나 위태로운 자리인지를요. 2022년 평양 모란봉 근처 경호원 숙소에서 제 하루는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확성기 방송 소리에 눈을 떴어요. 위대한 수령님의 하는 그 익숙한 목소리가 귓가를 때리면 저는 잠옷을 벗고 군복을 입었습니다. 방 안은 음절음절하게 추웠어요. 11월 평양 새벽이면 손끝이 얼얼할 정도였으니까요. 제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두부를 팔아 우리 3남매를 키우셨어요. 그 시절 우린 가난했지만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된장찌개 냄새만큼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치독에서 나는 시큼한 냄새, 방 한구석에 쌓인 연탄 더미, 그리고 아버지 손에 묻은 석탄 가루까지도요. 18살 때 군에 입대했고 특기할 만한 사격 실력과 무술 때문에 평양 경호부대로 차출됐습니다. 우리 같은 지방 출신이 평양에 올 수 있다는 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어머니는 제가 떠나던 날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희야, 당을 잘 섬기고 조국을 지켜라. 저는 그때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경호원 생활은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우리 임무는 평양 고위층 인사들을 보호하는 거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행렬, 경호 차량 뒷좌석에 앉아 주변을 예리하게 살피는 게 제 일이었죠. 사복을 입지만 허리춤엔 언제나 권총이 차가운 무게로 눌려 있었어요. 손바닥엔 어느새 굳은 살이 박혔고 긴장 때문에 어깨는 늘 뻐근했습니다. 2022년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큰 행사가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복도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안내원과 함께 지나가셨는데 조용하고 품위 있는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분이 리설주라는 분이었습니다. 그저 고위층 가족 중 한 분이려니 했죠.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최고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왜 평양 사람들과 지방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다를까? 장마당에서 쌀 한 킬로그램 값이 북한 돈으로 5,000원이 넘던 시절 평양 고위층들은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서울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작은 의문 하나가 결국 제 인생 전체를 바꿀 줄은 몰랐다고요. 그날 복도에서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경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평생 알지 못했던 다른 세계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그분을 자주 뵙게 됐습니다. 리설주, 그분은 평양 고위층 행사에 자주 동행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술인 출신이라 그런지 말투도 부드럽고 품위가 있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분은 제가 보호해야 할 대상 중 한 분이었죠. 그게 전부여야 했어요. 2022년 10월 평양인민극장에서 공연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극장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대기실 앞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는데 그분이 공연 전 잠시 밖으로 나오셨어요. 박경희.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바로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예, 동지. 박경희는 음악을 좋아하나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경호원에게 그런 걸 묻는 고위층은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민요를 좋아합니다. 그래요? 어떤 민요인데요? 아리랑이요. 어머니가 장마당 가실 때 자주 흥얼거리셨습니다. 그분은 잠시 조용히 웃으셨어요. 그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에서는 고위층 사람들이 일반 주민한테 그렇게 다정하게 대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았나 봅니다. 몇 주 뒤 또 다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겨울이 다가오는 11월 초였어요. 평양 거리엔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 깃을 세우고 다녔습니다. 행사 대기실은 난방이 잘 안 돼서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그분이 마이크를 점검하시다가 실수로 떨어뜨리셨습니다. 저는 재빨리 다가가 마이크를 집어 올렸어요. 그 순간 제 손끝이 그분 손등에 살짝 닿았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얼어붙었어요. 그분도 잠깐 멈칫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뒤로 물러섰죠. 손끝에 남은 따뜻한 온기가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저는 경호원이에요. 감정 따윈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짧은 눈빛 하나가 제 마음속에 이상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지금 한국에서 돌이켜보면 그건 사랑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인간으로서 느낀 온기였던 것 같아요. 북에서는 모든 게 감시와 긴장으로 얼어붙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누군가 제게 사람으로 대해준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여러분은 상상하시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 저는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022년 12월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고위급 인사 이동 작전이 있었어요. 저는 지상 경호를 맡았고 공중에서는 공군 조종사들이 호위 비행을 했습니다. 그날 처음 리광호를 만났어요. 32살, 저보다 2살 어린 조종사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체격에 눈빛만큼은 매서웠어요. 임무 브리핑 때 처음 마주쳤는데 그는 제게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경호원 동무, 지상에서 너무 긴장하지 말라우. 하늘에서 우리가 다 보고 있으니까. 저는 그 말이 좀 거슬렸어요. 뭔가 우습게 보는 것 같았거든요. 광호 동지, 임무는 임무대로 지켜야 하는 법이요. 그는 피식 웃더니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딱딱하긴. 나중에 술이나 한잔 하자우. 처음엔 서로 스타일이 안 맞았습니다. 저는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고 광호는 시원시원하고 말이 많았어요. 하지만 여러 번 작전을 함께하면서 우린 점점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밤 숙소 뒤편에서 광호와 담배를 나눠 피웠어요. 겨울밤 평양 하늘은 별이 총총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고 담배 연기가 찬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죠. 경희 동무, 솔직히 말해봐라. 이 생활이 행복한가? 광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요? 아니, 그냥 우린 매일 긴장하고 감시받고
실수 한 번이면 정치범 수용소 가는 거 아닌가? 이게 정상적인 삶인가 싶어서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말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거든요. 광호 동지, 조심하시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도 있지 않소?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알았소. 그냥 혼잣말이었소. 그날 이후 우린 더 가까워졌어요. 말은 안 했지만 우린 둘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체제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요. 2023년 2월 또 다른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이었어요. 시야가 거의 안 보이는 상황에서 고위급 인사를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광우가 조종하는 헬기가 착륙하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닥쳤어요. 조심하시오. 저는 소리쳤지만 헬기는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광우는 침착하게 기체를 바로잡았고 겨우 안전하게 착륙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실력 있는 조종사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고맙소, 경위. 자네가 신호 보내준 덕에 방향 잡았소. 우린 그렇게 서로의 목숨을 여러 번 구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관계였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쟁터나 위험한 임무에서 함께한 전우만큼 끈끈한 관계도 없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광우가 없었다면 저는 탈북을 결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제게 용기를 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게 됐습니다. 2023년 3월 평양 대동강변에서 봄맞이 문화행사가 열렸어요. 강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버드나무 가지가 하늘거리던 날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귀가 준비를 하는데 리설주께서 복도에서 저를 조용히 불러 세우셨어요. 박경희,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라도 한 건가 싶었어요. 예, 동지. 그분은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경위는 가족이 보고 싶지는 않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함경북도 청진에 계신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된장찌개 냄새, 아버지의 거친 손, 그리고 동생들의 웃음소리까지요. 그야 보고 싶지요. 하지만 임무가 있어서. 박경희는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여기 있기엔 아까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분은 탈북을 권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저 제 인생이 이곳에 묶여 있는 게 안타까우시다는 말씀이었죠. 당신 같은 사람은 어디서든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선 평생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참 슬퍼 보였어요. 마치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이곳에 갇혀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말 잊으세요. 그냥 좋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서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와 제 뺨을 스쳤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당신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칠 뒤 광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우린 순환 비행장 경납고 뒤에서 담배를 나눠 피웠어요.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광우 동지 혹시 이곳을 떠날 생각해 본 적 있소? 그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더니 대답했습니다. 매일 생각하오. 하지만 어떻게? 우린 그날 처음으로 진짜 속마음을 나눴어요. 탈북에 대한 이야기, 자유에 대한 갈망, 그리고 두려움까지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에서 탈북 이야기는 곧 사형감이에요. 하지만 우린 이미 선을 넘어버린 거였습니다. 경위, 만약 기회가 온다면 자네는 어떻게 하겠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은 되어 있었어요. 떠날 것 같소? 이곳에선 평생 살 수 없을 것 같소? 광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소. 그날 이후 우린 진짜 형제가 됐습니다. 서울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도 그때 그 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호가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2023년 5월 광호는 비밀 군사훈련에 차출됐어요. 평안북도 어느 산악지대에서 진행되는 특수작전 훈련이었습니다. 그는 일주일간 연락이 끊겼고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경위, 나 좀 보자. 광호가 찾아온 건 한밤중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숙소 뒤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담배를 피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위나, 끔찍한 걸 봤소. 무슨 일이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훈련장에서 병사들이 죽어나갔소. 아니, 죽인 거라고 해야 하나.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광호의 이야기는 이랬어요. 그곳에선 새로운 황무기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답니다. 일반 병사 30여 명을 동원해서 내구성 테스트라는 명목으로 실험을 했대요. 광호는 헬기로 물자를 수송하다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병사들이 쓰러지는 걸 봤소.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피를 토하고 군의관들은 그냥 기록만 하더라우. 아무도 살려주지 않았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휘부는 뭐라고 했소? 기술적 오류로 인한 사고라고 했소. 웃기지도 않소. 그건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소. 여러분, 6.25 때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같은 민족을, 자기 나라 병사들을 실험용으로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광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경위, 우린 뭘 지키고 있는 거요? 이게 조국이요? 이게 인민을 위한 거요? 이건 지옥이요? 저는 그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광호, 진정하시오. 누가 들으면 큰일 나오. 이미 큰일이오. 우린 매일 거짓말 속에서 살고 있어. 그날 밤, 우린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광호가 본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건 체제의 본질이었습니다. 인민을 지킨다면서 인민을 도구로 쓰는 체제, 충성을 강요하면서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체제요. 며칠 뒤 광호는 제게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눈빛이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결의가 보였어요. 경위, 나 결심했소. 더는 여기 있을 수 없소. 무슨 말이요? 탈북하겠소. 방법을 찾아보고 있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리설주께서 하신 말씀, 광호가 본 참상, 그리고 매일 느끼는 이 답답함까지. 광호, 혼자는 위험하오. 그래서 자네와 함께 가고 싶소. 우린 그렇게 운명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건 그날 우리가 목숨을 걸 각오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줄은요.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2023년 7월 초 평양 군부에서 특별훈련 공지가 내려왔어요. 비상대피 시나리오 실습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고위층 인사를 전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훈련이었죠. 광호가 제게 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경위, 이번 훈련에 우리 둘 다 배정됐소. 저는
훈련 계획서를 받아봤어요. 평양에서 출발해 평안남도 외곽까지 비행한 뒤 복귀하는 단순한 모의 훈련이었습니다. 비행 시간은 약 40분, 연료는 왕복에 충분한 양이 실릴 예정이었어요. 광호와 저는 경납고에서 만났습니다. 주위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위,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오. 무슨 뜻이오? 이 훈련을 이용하는 거요. 평양 외곽까지 나가면 거기서 방향을 틀어 남쪽으로 갈 수 있어.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어요. 미쳤소? 레이더가 바로 잡아낼 거 아니오? 그래서 적어도 비행을 하는 거요. 산악 지형을 이용하면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어. 나 이미 항로를 연구했어. 광호는 작은 종이를 꺼냈어요. 거기엔 손으로 그린 지도가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시작해 산악지대를 거쳐 남쪽으로 향하는 루트였어요. 여기 묘향산맥을 따라가면 레이더 사각지대가 있어. 거기서 방향을 틀면 군사분계선까지 갈 수 있어. 저는 종이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생사를 건 도박이었어요. 광호, 실패하면 우린 끝이요.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 아니오? 저 참혹한 장면을 본 이상 나는 이곳에서 하루도 더 못 견디겠소. 저는 리설주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향의 부모님, 동생들도 생각났어요. 여기 남으면 저는 평생 거짓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광호처럼 끔찍한 일을 목격하고도 침묵해야 할 거예요. 같이 가겠소. 그 말을 하는 순간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훈련일은 7월 15일로 잡혔어요. 우린 그날까지 일주일간 준비를 했습니다. 광호는 비행 루트를 완벽하게 외웠고 저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지상 탈출 경로도 연구했어요. 7월 14일 밤 저는 숙소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일이면 나는 자유인이 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다. 새벽에 일어나 짐을 챙겼어요. 가져갈 건 거의 없었습니다. 신분증, 군번줄, 그리고 어머니 사진 한 장뿐이었죠.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살아서 자유를 찾으면 꼭 다시 뵙겠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날 밤의 떨림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습니다. 그건 공포이자 동시에 희망이었어요. 그날이 왔습니다. 2023년 7월 15일 아침 9시 순환 비행장 활주로에는 훈련용 헬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구형 Mi-2 헬기였지만 광호는 이 기종에 익숙했습니다. 저는 부조 종석에 탑승했고 뒤편에는 보안 장비와 무기가 실려 있었어요. 조종사 리광호, 경호원 박경희, 비상대피 시나리오 훈련 출발 준비 완료. 광호가 관제탑에 보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어요. 하지만 저는 옆에서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이륙허가. 평안남도 순천 지역까지 비행 후 복귀하시오. 알겠습니다. 헬기가 천천히 떠올랐어요. 프로펠러 소리가 귀청을 때렸습니다. 평양 시내가 점점 작아지고 대동강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보는 평양일지도 모른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광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경위, 각오는 됐소? 됐소. 그럼 지금부터 모든 걸 건다. 광호는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헬기는 산악 지형을 따라 낮게 날았습니다. 나무들이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제 손은 좌석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경위, 무전기 꺼라. 저는 무전기를 껐어요.
그 순간 우린 관제탑과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소. 광호가 조종관을 남쪽으로 틀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30분쯤 지났을 때 무전기에서 갑자기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리광호, 리광호, 항로 이탈이다. 즉시 복귀하라. 관제탑이 눈치챈 겁니다. 광호는 무전기를 완전히 꺼버렸어요. 경위,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요. 추격기가 뜰 거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곧 북한 전투기들이 쫓아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헬기는 계속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고 강을 건넜어요. 연료 게이지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광호 연료가. 알고 있소. 조금만 더. 그때였습니다. 레이더에 적 신호가 잡혔어요. 전투기요. 뒤에서 제트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공군 미그기가 우릴 추격하고 있었어요. 경고한다. 즉시 착륙하라. 무전기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광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헬기를 더 낮게 몰았습니다. 경위, 적을 보시오. 광호가 가리킨 곳을 봤습니다. 저 멀리 철책선이 보였어요. 군사분계선이었습니다. 거의 다 왔소. 하지만 연료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불규칙해졌습니다. 광호, 떨어질 것 같소. 조금만 더. 조금만. 미그기가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총알이 헬기 옆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광호 동지,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둘 다 살아갑시다. 여긴 지옥이었소. 광호가 마지막 힘을 다해 조종관을 남쪽으로 기울였습니다. 헬기는 비틀거리며 철책선을 넘었어요. 그 순간 엔진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비상 착륙. 헬기는 급격히 고도를 잃었습니다. 땅이 빠르게 다가왔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쿵! 엄청난 충격과 함께 헬기가 땅에 부딪혔어요. 유리가 깨지고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머리를 세게 부딪혔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잠시 후 정신을 차렸을 때 광호가 제 어깨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경위, 정신 차리시오. 우린 넘어왔소. 귀에서 B- 하는 소리가 났지만 광호의 말이 들렸습니다. 우린 넘어왔다고. 남쪽으로. 여러분, 그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공포, 안도,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감격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우린 살았고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헬기에서 빠져나왔을 때 저 멀리 군인들이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또 적군인가 싶어 온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군복이 달랐어요. 초록색이 아니라 얼룩무늬였고 헬멧에는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손 들어. 움직이지 마. 한국군이었습니다. 저와 광호는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군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무기를 거뒀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저희는 탈북자입니다. 북한 공군 조종사와 경호원입니다. 광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무전기로 보고를 했어요. 탈북자 2명 확보. 헬기로 넘어왔음. 부상 있음. 우린 곧바로 군 차량에 태워졌습니다. 차 안에서 광호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살았다는 것, 정말로 넘어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며칠 뒤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임무를 했는지, 왜 탈북했는지, 혹시 간첩이 아닌지 등등 수많은 질문이 이어졌어요.
저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광호가 본 참혹한 장면, 리설주께서 해주신 말씀, 그리고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었던 이유까지요. 진술 내용 확인됐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흘린 진짜 눈물이었어요. 하나원에 들어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이불이 포근했고 밥이 따뜻했어요. 무엇보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도 의심받지 않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지 않아도 됐어요.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24시간 내내 문을 연다는 게 신기했어요. 선반마다 물건이 가득했고 라면만 해도 수십 종류가 있었습니다. 북에서는 배급으로 주는 옥수수 한 줌이 전부였는데 여기선 밤 12시에도 따뜻한 도시락을 살 수 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을 때도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우리가 배운 역사, 믿었던 사실들이 대부분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광호는 한국 공군 출신 교관들과 비행 데이터를 연구하며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보안회사에 취직해서 경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일이에요.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북에 둔 가족들이 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된장찌개 냄새, 아버지의 거친 손, 동생들의 웃음소리가 그립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까요? 리설주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당신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제게 탈북을 권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한 인간으로서 존중해 주신 거였죠. 그 따뜻함이 결국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유는 큰 게 아니에요. 밤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 자유가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채널에서 제 이야기를 전합니다. 북에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는 2천만 동포들을 위해서요. 우리 세대에는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고향에 가서 어머니 산소에 절을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광호와 함께 남쪽으로 헬기를 몰았던 순간 저는 두려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지옥에서 벗어나려는 두 남자의 마지막 저항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찾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부디 여러분은 이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통일을 꿈꾸며